아들한테 평생을 바쳤더니 돌아온 건 어머니는 제게 짐일 뿐입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가 평생 숨겨왔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5입니다. 나이 65. 곱게 늙는다는 말은 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들이 의뢰 그렇듯 제 삶의 무게는 고스란히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죠. 젊어서는 남편의 병원비, 시동생들 뒷바라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녀석의 학비와 뒷바라지까지. 제 인생의 수레바퀴는 저를 위한 것 없이 삐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바퀴는 단연 제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가 6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은 병원비와 장례비로 모조리 사라졌고요. 그때부터 제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민준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 그 아이만은 저처럼, 남편처럼 힘든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일, 건물 청소, 새벽 시장 채소 다듬기, 밤에는 봉투 접는 부업까지 손이 닳도록 일했고 손톱 밑에 때가 박혀 지워지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허나 민준이는 고맙게도 제 고생을 알았는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명문대 간판을 달더니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지인의 딸이라며 지금의 며느리 지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곱상한 얼굴에 야무진 말솜씨,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끔찍이 아끼는 마음이 보였죠. 저는 이제야 제 삶에 빛이 비치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고생도 이제 끝이구나 싶었고요. 그렇게 둘은 결혼했고 저는 그들의 결혼을 위해 그간 모았던 전 재산을 털어 신혼집 전세금에 보탰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 희생은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었던 모양입니다. 결혼 후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이 승진하며 외벌이가 되자 아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한 서너 달만 집에 같이 살면 안 될까? 지은이도 힘들어하고 집 넓은데 방 하나만 쓰면 되잖아. 어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너 달이 3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차리는 것부터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 제 며느리 밥 차려주는 게 뭐 대수인가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장을 봐서 밥을 차리면 며느리는 자신의 식탁에는 유기농 반찬만 올렸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어머님, 저 염분 줄여야 해서요. 라며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방에 있는 옷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저는 아픈 며느리 대신 옷을 정리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서운함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다 제 아들, 제 며느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고 또 참았는데 며칠 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된 바로 그날이었죠. 며칠 전 저는 아침 일찍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고혈압 주의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내가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고 하네. 당분간은 좀 쉬어야 할 것 같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쉬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내심 기뻤습니다. 그래,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헬스장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쯤 돌아와서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운동했더니 배고파요. 아침밥 좀 차려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자마자 자신의 운동 때문에 아침밥을 요구하다니. 제 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며느리의 이기심에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고혈압이 있어서 이제 좀 혼자 살아야 할 것 같구나.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지은이가 불편하게 해?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도 이제 혼자 살고 싶어서 그래.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승진한 것도 다 엄마 덕분에 걱정 없이 일해서 그런 거잖아. 나 지금 너무 바빠. 엄마가 없으면 집안일은 누가 해? 지은이 혼자 집안일 다 시킬 수는 없잖아. 엄마는 그냥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잘할게. 저는 아들의 말에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저를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 아들의 이기심에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제 희생이 당연한 것이었나?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희생한 만큼 돌려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진단 이후 제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뻔뻔하게도 제게 집안일을 시키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저녁은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어머님, 저 손톱에 매니큐어 발라야 해서요. 빨래는 어머님이 좀 돌려주세요. 제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은 떨어지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아파하는 모습을 봐도 그저 엄마 병원 가서 약 잘 챙겨 먹어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민준아, 지은아,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 정말 미안하지만 엄마 집으로 좀 돌아가야 할 것 같구나. 그러자 아들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바쁜데.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엄마는 그냥 우리 옆에 있어줘.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데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분이에요. 며느리의 말은 저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저를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8살의 젊은 나이에 홀로 민준이를 키워야 했던 그때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넌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차라리 재혼해라.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오직 민준이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려 옷을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봉투를 접고 낮에는 시장에서 채소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제 젊음은 그렇게 민준이의 뒷바라지에 바쳐졌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헌옷, 수거함에서 주운 낡은 재봉틀로 민준이의 교복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투박하고 서툰 솜씨였지만 민준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교복이야. 그때의 기억이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짐처럼 생각하다니.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피해 제 방으로 들어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골치 아파 죽겠어. 그냥 내가 효도하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짐이 됐지 뭐야. 지은이도 힘들어하고 그냥 요양원에 보내버릴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짐이라니, 요양원이라니,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다니.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오랜 친구 순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는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저는 순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순자는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 정말 바보 같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민준이 녀석,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순자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 그동안 모아둔 돈 있니? 그걸로 이사라도 해. 저는 순자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없어. 민준이 결혼할 때 전세금 다 보태줬잖아. 순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도와줄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저는 순자의 따뜻한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부부 모임 있어서 외식할 거야. 엄마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어.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아들 부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혼자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끝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나? 내일 아침이면 저는 정말 요양원에 끌려가는 건가? 그렇게 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순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수가, 내일 아침에 내가 너네 집 앞으로 갈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저는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포기하지 마. 너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있잖아. 순자의 마지막 말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장의 카드. 그것은 제가 평생 숨겨왔던 저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순자의 차를 타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순자를 따라 변호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순자의 오랜 지인인 김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순자에게서 제 사연을 전해 듣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저는 김 변호사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민준이를 홀로 키운 세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김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더니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 혹시 남편분께서 남기신 유산은 없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로 다 썼어요. 그러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영숙이한테는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저는 순자의 말에 놀라 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자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기억 안 나? 내가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들어둔 보험 있잖아. 순자의 말에 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 남편이 제게 말했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만약 먼저 세상을 떠나면 너한테 아무것도 남겨줄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 이름으로 보험 하나 들어놨어. 이거는 나만 아는 거니까 나중에 꼭 기억해둬. 저는 순자의 말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 보험,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 보험을 해지했을 거라 생각하고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도 그 보험은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유품을 뒤져 보험 증서를 찾아냈습니다. 보험 증서에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들어놓은 종신보험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신보험의 수혜자는 오직 저 김영숙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그 보험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보험 증서를 꼼꼼히 살피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숙 씨, 이 보험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남편분께서 영숙 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네요. 김 변호사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이 보험은 남편분께서 사망하셨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과 만기 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만기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민준이를 위해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순자와 함께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집에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준아, 지은아, 엄마 이제 정말 갈게.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에 황당해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잘할게. 어머님, 저희한테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짐이라는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지. 저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순자의 집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두 번째, 저는 김 변호사님께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보험금 지급 청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태준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청구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민준 씨가 결혼할 때 보태준 전세금, 증여세 신고를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세금은 불법 증여가 됩니다. 민준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는 민준 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의 말에 놀랐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저는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집 좀 알아봐줘. 아들은 제 말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연하지. 내가 알아봐 줄게. 아들은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기대를 꺾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가 살던 집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김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내일 아침 아들에게 전화해서 제가 죽었다고 말해주세요. 김 변호사님은 제 말에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영숙 씨, 그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저는 김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죽었다고 해야 놈이 가장 먼저 마주할 것은 지옥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김 변호사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 씨 되십니까?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어제 영숙 씨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은 제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요? 엄마가 왜요? 김 변호사님은 제게 전달받은 시나리오대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말고 모든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김 변호사님의 말에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변호사님, 지금 저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죠? 김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영숙 씨께서 남기신 유언장과 유품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아들은 김 변호사님의 말에 전화를 끊고 며느리와 함께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순자의 집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아들과 며느리가 김 변호사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살아있었어?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은아, 나 살아있단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많이 놀랐지? 아들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며느리도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어. 그리고 너희가 날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을게. 저는 김 변호사님께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아들 민준이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 이것은 영숙 씨께서 작성하신 증여세 추징 통지서입니다. 민준 씨께서 결혼하실 때 받은 전세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군요. 세금은 민준 씨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들은 증여세 추징 통지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였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님은 다시 한번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께서 남편분께 받으신 종신보험 만기 환급금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엄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다. 너희가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지.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은아, 너희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단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자꾸나.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하고 김 변호사님과 순자와 함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순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잘했어.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 저는 순자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카페 이름은 영숙이네. 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살고 저를 사랑합니다. 저에게 평생을 바쳤던 남편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고 그 사랑을 저 자신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생하며 키웠던 아들은 이제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떠나버렸다고 했고요. 저는 그들의 소식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억압했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도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